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고 하늘은 청명한 가을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에게도 이런 청명한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성군의 반응과 지난주 있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로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역사, 이념 논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첫 주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두고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주제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대구시와 군의군, 의성군이 비교적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태우 기자, 네. 무슨 문제로 이런 일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사정 타당성 검토 용역이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TK 신공항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기는 첫 사례라면서 지난 2020년부터 해온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표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주요 시설 배치였습니다. 이 주요 시설 배치 가운데 항공 물류 단지를 두고서 의성군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먼저 컴퓨터 그래픽을 함께 보시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전체 사업 부지인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이 의성군, 아래가 군의군입니다. 중앙에 표시된 부분은 공항 시설이 들어가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터미널 지역이 문제인데요. 여객과 화물 터미널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가 군의군에 속하는데 의성군민들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화물터미널은 의성에 짓겠다는 거죠. 지도를 보면 그 의성군 쪽에는 별다른 시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정훈 기자. 네. 지금 당초 의성군이 공항 건설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가 물류단지를 약속하니까 찬성으로 돌아선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들어서게 되면 의성군이 지금 반발하는 내용대로 의성군의 물류단지는 본인들 주장대로 껍데기 물류단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의성군민들의 지금 반발하는 이유, 주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군공항이 들어오면 의성군 쪽으로 군공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군의군 쪽으로는 민간공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음은 의성군 쪽으로 더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소음은 많이 가져오는데 결국 물류단지는 빈 껍데기밖에 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의성군민들은 우리는 껍데기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대 의성군 이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민이 처음부터 공항 유치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항공물류를 의성에 준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항공물류가 의성에 온다면 당연히 화물터미널도 의성에 자리 잡을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된다면 의성군수는 공항 유치를 너무 무리하게 취재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주민 소환도 불사하겠다. 이게 지금 의성 군민들의 반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동 MBC 김서연 기자의 8월 31일자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날 밤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밭도 뒤로하고 200명이 넘는 의성 군민들이 집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한 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최근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가 군위로 정해진 것에 강력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 무시하는 공항 이전 주민투표 다시 하자. 주민 설명회가 시작된 뒤에도 격앙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의성 구민을 완전히 우롱하고 이거는 사기야 사기. 신공항을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주민들은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한 건 위성 지역에 항공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공동 합의문을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 즉 환적 화물은 군위 공항터미널에서 막고 육로를 통해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 즉 직화물은 의성 물류단지에서 분리해 막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은 항공 물류 단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항공 물류 단지에는 물류 터미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말미를 주시면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공항 화물터미널이 의성에서 4.6km나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군위와 가까운 물류단지를 찾지 않겠냐며 대구시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공동 합의문이라는 지금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공동 합의문은 지난 2020년 8월에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공동 합의문에는 공항을 두고 서로 결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대구시 그리고 군위군, 의성군의 갈등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공동 합의문에는 항공 물류 그리고 항공정비 산업단지 및 관련 사업, 물류 종사자의 주거단지는 의성군에 우선 배치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안동 MBC 이정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성군과 합의한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군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시설, 복지체육시설 의성 배치,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와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에서 신공항을 거쳐 의성역까지 공항 철도와 도청 의성 간 4차선 도로 건설, 관광문화단지 즉 의성랜드 조성, 그리고 이런 내용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의성군과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 안에서 의성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합의문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합의문은 군의군 지원을 담은 합의문과 함께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의결 안건에 첨부돼 공식화되기 때문에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1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충분히 검토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철도는 이것은 BC 타당성 검토보다는 예타 면제를 받으려고. 의성군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군의회와 공항유치위원회의 이해를 구하고 최종 합의했습니다. 군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특히 주민과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이렇게 빨리 우리가 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따라서 의성군수의 불참 선언으로 2주 연기됐던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도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요. 국토부 발표는 여객과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둔다는 건데 네. 이태우 기자, 그래도 항공 물류 단지라고 하는 물류에 관련되는 단지를 의성에 만들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핏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군위의 항공터미널을 만들게 되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요. 공항을 2개 만듭니다. 먼저 군공항은 의성에, 그리고 민간공항은 군위에 만들죠. 그리고 그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만들고요. 그 물류단지는 합의문에 따라서 의성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4.6km쯤 되는데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업의 물류단지를 굳이 의성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위에 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성 군민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의성 군민들은 그 공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민간공항 터미널과 또 군 영해 관사를 군위가 가져갔는데 그러면 의성은 항공기 소음만 가져가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의 바탕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성군이 참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정훈 기자, 의성군수, 어쨌든 의성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의성군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의성군수는 사실 좀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주민 소환 투표를 하겠다라고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달 28일 이종원 대구시 신공항 건설 특보를 만났습니다. 이종원 특보를 만나서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의성군은 공항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구시가 새로 검토를 해서 그 의성군에 제안을 하든 그렇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의성군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가 의성군 달래기에 좀 나섰는데요.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간부회의에서 군공항 합의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성군은 물류단지를 그리고 군위군에는 화물터미널을 짓는 게 군공항의 합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에서 물류단지까지 직통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 다음 날 이종원 특보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김주수 군수는 여전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은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는 허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어쨌든 이 공항이 대구 경북 신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군의 이 반발이 어쨌든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시가 제시한 공항 건설안 어떻게 보십니까? 의성군이 동의를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이죠. 의성군의 이전지원위원회 그리고 그 이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그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의성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또 눈속임할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항공물류는 핵심이 화물터미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성 군수도 이런 약속을 받아내기 전에는 이거 공항 업무를 모두 중단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 구사 공교육 멈춤의 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포하고 대구 교사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 기자, 슬로건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겠네요.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주제가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입니다. 이 얘기로 진행된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사고 추모제가 지난 4일 전국에서 열렸었고 대구에서도 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약 10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대구에서는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교육청 앞에서 진행이 됐었고 또 하나는 28 중앙공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에는 정교조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 새로운 학교 대구 네트워크 소속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는 대구교총이 주최를 했었는데요. 9월 4일 대구 MBC 이상원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 서희초 교사 49제를 추모하는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대구 교육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고인에게 꽃을 바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닫힌 교실 속에서 교사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가 결국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어떤 조치도 그런 어려움을 모르지 않을 거면서 외면해 왔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 외에 지난 주말 등 최근 나흘 사이 경기도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교사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모임 선생님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당사자들 본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이태우 기자, 네. 추모식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선생님들은 교사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교육이 죽는다는 말이라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고 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공교육을 멈추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 대구에서 교권 침해가 92건이 있었는데 유치원 관련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학부모들이 기세등등하게 교사를 압박을 하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사회적 여파가 커지자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지난달 23일 발표를 했었는데요. 모두 3가지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겠다. 그리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추모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징계도 철회를 했습니다. 정치권도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까지 모두 4가지 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교사들은 지금까지 대책과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사법이 바뀌더라도 현장에서 무엇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상황 한번 살펴보죠. 우리 지역 강은희 교육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태우 기자. 지금 서희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일련의 진행 과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5일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강 교육감은 특히 아동학대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법이죠. 이게 바뀌어지면 확실히 현장에서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교권 침해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느냐 아니면 마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지 아니면 남기지 않는지는 좀 더 숙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한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8월 말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이전 혹은 철거하겠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42년간 홍범도 장군을 연구한 이동순 영남대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뜬금없다는 이야기들이 처음에 대체로 차지했던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여러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도 홍범도 장군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우리 이 교수님은
감회 혹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이 교수님 소회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뭔가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진지하게 참 마음속을 털어놓게 된다면은 얼마나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까마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이렇게 참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막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긴 했지만은 이번에 그 육사본관 앞에 5번 독립투사의 흉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 보도를 접하고 난 다음에 딱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아하, 기존에 우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한국의 독립운동사 자체를 둘러 파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데 워낙 그 국민적 저항이 아주 세찼고, 그리고 그 유족이나 후손 혹은 기념사업회 이런 분들이 막 비판하고 반발하는 그러한 성토를 하니까 그러면 내부는 육사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철거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네. 단추 잘못 끼우기. 네.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감정적인 걸 억누르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느 특정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좀 더 큰 의미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독립운동가 이명균 선생님의 후손이시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홍범도 장군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홍범도 장군 관련 전기를 집필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래서 또 홍범도 장군을 콕 집어서 누구도 잘 아시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더 이상 육사 교정에 홍범도 장군의 형상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 나올 때마다 누구도 잘 아시니까 남다른 신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지금도 분노를 누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짧게 제일 처음 이 발표를 들으셨을 때 제일 먼저 드신 생각은 어떤 겁니까? 뭔가 근본에 대한 부정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우리 한국인이라면은 차마 해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을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정이 더 우리 국민들이 의아한 것이 그동안 사실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게 독립 영웅들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제로 홍범도 장군도 지난 2021년 8월에 굉장히 여러 어려운 과정을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거쳐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다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1년에 국내로 유해를 모셨는데,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이것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안장을 했습니다. 무려 123년 만에 귀환이시고요. 그리고 이 모실 때 그 공군 조종사의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 딱 2년 지나고 난 뒤에 평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왜 육사 내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려고 할까? 어떻게 그 이유가 뭐라고 추측하시는지요? 굉장히 아주 농도 짙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여러 그 뉴스 보도에서도 밝혀진 바이지만은 육군사관학교 안에 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가 총 그 실무 책임을 지고 흉상 이전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사실이죠.
일종의 그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5분의 독립영웅 중에서 다른 4분이 다 같은 배경을 가지신 게 아니고 조금씩 배경들이 다 다르신데 그 중에서 홍범도 장군이 사실은 콕 찍혔다고 할까요? 아니면 딱 집어서 홍범도 장군을 지목해서 더 이상 육사 교정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자다.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건데요. 그것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교수님만큼 홍범도 장군의 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국방부 입장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1921년에 발생한 자유시, 이른바 자유시 참변이라는 이것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 자유시 참변은 무엇이고 교수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늘의 우리가 우리 민족 전체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분단의 비극, 그 분단의 그 비극의 발생은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 러시아 땅의 그 스보보드니 옛날 이름은 알렉세예프스크인데 그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유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라고 부르는데 동호동 전투와 연속해서 일어났던 청설리 전투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우리 대한 독립군 부대와 약 한 16개 이상의 그 군소 독립군 조직들이 일본군 사단급 병력의 그 아주 대규모 공격을 앞두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냥 있으면은 막 그냥 아주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초겨울이 시작되는 무렵에 그 대장정을 거쳐서 아무르강을 건너가죠. 걷고 걸어서 아무르강을 건너가자마자 나타난 도시가 이제 스보보드니인데요. 약 한 3,000명 가량의 독립군 병력들이 그 스보보드니로 진입을 하죠. 전부 이제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스보보드니 시민들은 깜짝 놀랐죠. 총기를 들고 있는 이렇게 외국의 군대가 막 이렇게 함부로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치안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과 군대 측에서 시민들의 그 불안감을 아주 굉장히 중시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기를 좀 반납해라. 다른 나라에 일단 진입했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잠정적으로 여기 와 있는 어떤 체류민에 불과하다. 독립군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왔던 이런 대우를 하면서 이제 무기를 반납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라고 하는 두 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르쿠츠크파는 러시아 측에 보다 친화적인 그러한 빛깔을 가지고 있었고 상해파는 뭔가 어떤 그 독립운동의 그 본질, 근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근본이 군인인데 군인에게 어떻게 무기를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두 파가 갈등이 아주 깊어졌는데 러시아 홍군 측에서는 이렇게 이르쿠츠크파 자기들의 그 요구를 수용하는 그 파를 앞세워서 그 반대하는 무장 해제에 반대하는 파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 무참한 공격 끝에 약 한 170명 가량이 죽고 600명 가량이 포로가 되고 그다음에 한 70명 가량이 도망치다가 강에 익사하고 그리고 뭐 행방불명자가 또 여럿이고 이렇게 비극적 사건, 이념 갈등, 분단의 깊은 골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27년 전에 러시아 땅 스보보드니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 사실을 두고 보면은 6.25 전쟁은 자유시 참변의 복제판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홍범도 장군의 이른바 자유시 참변과의 관여 가능성은 그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생포된 600명을 대상으로 재판이 열렸을 때 홍범도 장군은 자청해서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되기를 원했던 까닭은 그 600명을 철저히 변호하고 러시아 홍군 측에서는 막 그 죄의 경중을 막 가리고 엄벌을 하려고 할 때 홍범도 장군이 나서서 거의 대부분 무죄로 석방을 시키고 약 30명 가량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이 30명도 그 이듬해에 모스크바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레닌의 그 초청을 받았죠. 한국의 조선의 위대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을 정말 만나 뵙고 싶었다. 이래가지고 비밀리에 호텔로 사람을 보내어서 면담을 요청했죠. 레닌이 요청했죠. 네. 홍 장군이 먼저 가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소원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은 돕겠다 했을 때 그 체포되어 있었던 구속되어 있었던 30명을 마저 석방하는 이러한 요청을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됐죠. 네. 레닌을 만났다고 초청에 의해서 레닌이 보고 싶다고 해서 초청을 해서 만났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홍 장군이 공산당이라고 어쨌든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홍범도 장군이 분명히 가입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 나라의 그 공식적인 문서, 뭐 기자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문서는 정말 철저히 검증되고 학계의 어떤 자문을 거쳐서 조금 더 뭔가 왜곡이나 모순이 없는 완전한 문장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문서를 제가 읽고 아주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자유시 참변을 일으킨 주범이 홍범도 장군이고 자유시 참변에서 몰살당한 약 수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몰살당한 수천 명 독립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홍범도다.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막두에 먹은 그러한 문장을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레닌과의 면담도 레닌이 막 그 전설적인 조선의 독립군 홍범도 장군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불렀는데 국방부 문서에는 막 그냥 홍 장군이 막 애걸복걸해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막 볼셰비키 당원으로서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런 또 막 터무니없는 왜곡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건 맞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독립군 휘하 조직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들에게 그 군량과 피복과 여러 가지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공산당에 입당해야지 그게 모든 게 해결되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일본 제국주의화의 어떤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무력을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긴 안목과 홍 장군 나름대로의 계산 속에서 입당을 한 것이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자로서의 어떤 입당과 활동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홍 장군은 그 당시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는 어떤 효용을 위해서 이념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범도 장군은 그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 비합방 민족 대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실 때 거기에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안에 러시아 말과 한자로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 감동적인 대목이 있죠.
직업을 이래 묻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의병 28년, 의병 28년이라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장래희망, 고려독립 이렇게 딱 네 글자를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라고 했을 때 박헌영 혹은 또 이동휘 혹은 또 뭐 이승엽 전문적 공산주의자들은 모스크바까지 가서 공산주의 이론을 대학교에서 학습도 하고 막 그렇게 돌아온 전문가들이겠죠. 홍범도 장군은 이름자도 겨우 쓰시는 아주 일자무식이죠. 학교도 안 다니셨고 그런 분이 어떻게 막스 레닌주의의 무슨 책을 읽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함부로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또 하나 참 어떻게 보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참 낯뜨거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짧게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범도 장군 빨치산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요 대목인데요. 네.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했을 때 그 용어에 대한 개념 규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죠. 1920년대 빨치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제정 러시아의 그 왕조 정부가 거느린 군대, 봉건 왕조의 군대와 싸우던 볼셰비키의 군대를 모두 빨치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르티산. 이것을 북한에서 번역을 할 때 파르티산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빨치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한국의 험악한 근현대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빨갱이와 빨치산의 빨자가 서로 음이 이렇게 같으니까 굉장히 뒤숭숭하고 아주 좀 흉한 단어로 쓰였거든요. 지리산의 빨치산 이것과 1920년대 러시아의 빨치산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유격대, 비정규군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홍범도 장군에게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레닌도 그러고 조선의 위대한 빨치산이었는데 그 말의 뜻은 조선의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위대한 항일 투사 유격대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 하시면서 자녀와 아내를 잃으셨는데 가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유족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유족이 모두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그래서 또 특별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 또 고려의 크지로르다 원래 홍 장군 계시던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은 굉장한 많은 분노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이 유족이 안 계신 상황 그리고 그 고려인들의 반응 이런 걸 보시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범도 장군은 온 가족을 구국 활동에 바치신 분입니다. 국가의 전 가족을 헌납했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아들들과 아내가 있었죠. 그 아들 둘 가운데 이제 큰 아들이 홍양순인데요. 아버지를 닮아서 체격이 크고 15살인데 키가 한 170 가까이 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결핵을 앓아서 아주 약골이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의병대에 합류하고 싶어서만 늘 졸랐는데 어려서 안 데리고 가고 하다가 15살에 결국은 아버지 의병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막 모범적 활동을 하다가 중대장의 직책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함경북도 정평의 바백이라는 곳에서 정규 일본군과 교전을 하던 날이 저물어도 아들 홍양순이 중대장이 돌아오지 않아서 모두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게 했더니 솔밭에서 외적의 총탄을 맞고 막 이제 숨이 꺼져가고 있는 중이었죠. 황급히 아버지가 달려갔을 때는
뭐 그냥 대화도 못 나누고 아들이 숨이 끊어져 버렸죠.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참. 그날 저녁에 그 홍 장군은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서 막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꼬박 밤을 새고 막 눈물도 흘리셨겠죠. 날이 셀 무렵에 당신이 쓰시는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딱 요것만 쓰셨고요. 둘째 아들은 결핵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저 북만주에 홍 장군이 잘 아는 한의원에 맡겨두었는데 여러 가지 막 모함 사건에도 걸리고 일본 밀정이 와서 또 괴롭히고 이러다가 결핵을 치료하지 못하고 악화되어서 죽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던 아내는 일본군 밀정의 신고로 북청 순사대장 임재덕과 김원홍 두 아주 그 악당에게 체포가 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남편한테 편지를 써라. 순순히 귀순에 응하면 천황폐하의 음덕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요. 저항하면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계집이나 사나이나 영웅허걸이라도 한 계집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홍범도 장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난 다음에 혀를 깨물어서 막 실신을 하셨는데 더욱 모진 고문을 해서 옥살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홍 장군은 남아있는 식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그냥 인데 이 그 절대 그 고독 속에서 중앙아시아로 그 강제 이주까지 당하셨고 노년기에도 그 차디찬 군불도 못 넣은 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셨고 극장 경비원 내지는 고려인 방앗간 안에 보조역 이런 거를 하시면서 노년기를 보내시다가 70대 중반에 작곡하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유족이 이렇게 계신 독립투사 어른들께서는 모두 막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이 올라오는데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아무도 이렇게 방패막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 시도 쓰고 막 글도 올리고 이런 막 노력을 미약한 노력을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네, 그 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스님 직접 한번 지금 말씀하신 모든 마음의 내용들이 아마 잘 표현되어 있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교수님 육성으로 시를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SNS에서 이 작품을 올리고 아주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절규 이동순 그토록 오매불방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왜 나를 친일 매국놈이 되묻었는가? 그놈은 내 무덤 위에서 종일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네. 어찌 국립묘지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냥 마음 붙이고 하루하루 견디며 지내려 했건만 오늘은 뜬금없이 내 동상을 둘러 파서 옮긴다고 저토록 요란 일세.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내 동상 세워달라 했었나?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또 그걸 철거한다고 이 난리인가?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네.
나 지금 당장 보내주게. 원래 묻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게. 나 어서 되돌아가고 싶네. 그것도 연해주에 머물다가 무참히 강제 이주되어 끌려와 살던 남의 나라 낯선 땅이지만 나 거기로 돌아가려네. 이런 수모와 멸시당하면서 나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네. 그토록 그리던 내 조국 깡토가 언제부터 이토록 외놈의 땅이 되었나. 해방 조국은 허울 뿐 어딜 가나 외놈들로 넘쳐나네. 언제나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네. 내 동상을 창고에 가두지 말고 내 뼈를 다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로 보내주게. 나 기다리는 고려인들께 가려네.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뭐 오죽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2일 이 시를 두고 혐오 발언.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혐오 발언으로 규정해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 여기 혐오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서 근데 뭐 이 일이 알려지자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캠페인이 벌어져서 이 시를 다시 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970년대 이 언론 검열과 그 단속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사전 검열을 받고 또 자체 검열하고 뭐 그냥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참 수십 년이 흐른 2000년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SNS가 여전히 단속과 검열의 대상이 되는구나. 세상이 거꾸로 퇴행하고 있구나. 이런 아주 가슴이 갑갑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끝으로 질문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논란의 후속 여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홍범도 함의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해군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아직도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에 관한 이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정부가 막 작심하고 펼치는 이 무모한 일을 계속 관철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요. 양심을 갖춘, 정상적 사고를 갖춘 인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불경스러운 짓, 손을 대서는 안 될 그러한 어떤 존엄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감히 손을 대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지만은 적어도 독립투사 5분의 흉상만큼은 트럭만큼도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두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시인이시고 지난 42년간 홍범도 장군 연구를 해오신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 모시고 홍 장군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좋은 시도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연일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며 소란스러운 와중에 국민의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진다는 뉴스도 같이 들려옵니다.
공자는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것, 그것을 국민의 신뢰와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과 더불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임을 뜻합니다. 맹자 역시 정치의 첫걸음이 백성의 의식주를 만족하게 하는 민생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임금된 자는 백성을 하늘 섬기듯 해야 하지만 백성들의 하늘은 임금이 아니라 곧 신장임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비롯되고 대다수의 민초들은 국가 권력이 어디로 가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과 같은 외부 요인, 그리고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는 분명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체감 경기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이 말하는 밥, 국민이 생각하는 그 밥의 무게를 정치권이 제발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